마지막 발표는 부산대학교 안성희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성희 교수님께서는 카이스트 석사 스타일 졸업하시고 조지아특임과학과로 하신 후에 미네소타에 합격하시고 2021년부터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에 재직 중이시고요. 안성희 교수님께서는 작년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작년 프로그램의 동영상 조회수가 안성희 교수님께서 가장 높으셔가지고 또 한번 듣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하고 그 연구에 대한 발표를 작년에는 담기보다는 그 진로에 대한 Q&A 위주로 담았기 때문에 연구 내용도 한번 학생들에게 소개하면서 진로 상담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초대를 드렸습니다. 마스크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가끔 마스크 뺄 때 부끄럽기도 하네요, 요즘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안송희입니다. 오늘 우선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줌으로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대면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직접 이렇게 교수님들도 뵙고 또 후배님들도 뵐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먼저 간략하게 드리면, 앞서서 이제 많은 선배님들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훨씬 더 되게 멋있게 발표를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내 발표도 이렇게 멋있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앞섰는데, 최대한, 저희 또 바베큐 파티도 잡혀있고 하니까,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작년 9월부터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조교수로 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진이 저와 조금 달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맞습니다. 작년에 찍은 사진이고 지금은 제가 출산을 2달 앞두고 있어서 조금 모습이 다르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서 학사를 이제 08학번으로 시작을 해서 1, 2년도에 졸업을 하고 바로 석사를 시작을 해서 석사 졸업 후에 조지아텍에서 박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사, 석사, 박사 모두 기계공학과에서 했고요. 졸업 후에는 제가 박사 때 이제 개발했던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박사 지도 교수님이 스타트업을 국내와 미국에 설립을 하셔서 스타트업 좀 기반을 다지는데 조금 일을 도와드리다가 이후에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포닥을 조금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작년에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08학번이라 아직까지도 제가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다고 느끼는데, 이제 한 번씩 학교를 올 때마다 후배님들을 뵈면서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났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 공간도 없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훨씬 더 기획과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제 연구 분야를 조금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기계공학과 출신이지만 저는 바이오 관련된 연구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사실 어릴 때부터 바이오 관련된 연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선 제가 어릴 때 제 한국에 와서 제가 어릴 때 썼던 학교에 제출했던 그런 약간 방학 숙제 같은 것들이 있어서 구경을 하다 발견한 게 있었는데 제가 이게 13살 때 제출했던 거더라고요. 제 그때 13살 때 꿈이 생화학자가 되어서 노화방지약을 개발해냈다라는 거였습니다. 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인간의 수명과 건강에 대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나중에 이제 나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진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적성에 맞는 것들이 생물학보다는 이게 공학, 그리고 역학, 물리학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에 부딪히게 됐어요. 나는 계속해서 생물학 쪽에 관심이 많은데 공부하는 거에는 적성이 역학, 공학, 그리고 물리학이 더 맞아서 어떤 쪽으로 나아가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운 좋게도 카이스트는 무학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는 다양한 과목을 배우다가 2학년 때 학과 선택을 할 때 여러 학과 설명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사실은 그래서 기계공학과에서도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고 바이오 내공학과 그리고 생명과학과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기계공학과에서 학과 설명회를 왔다가 제가 그 당시 이제 신현정 교수님께서 이제 연구 분야 소개를 하시는 거를 듣고 기계공학과에서도 이런 바이오 연구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기계공학과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계공학과에서 어떤 바이오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연구, 이제 제가 거쳐온 연구실들을 정리해 온 건데요. 우선 제가 석사 때는 여기 신현정 교수님 연구실에서 기계생물학, 메케노바이올로지 연구를 했고요. 여기 2010이라고 적힌 거는 제가 학부 연구를 3학년 때부터 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 연구하고 석사까지 신현정 교수님 연구실에서 했고요. 이때는 제가 세포에 기계공학적인 자극이 주어졌을 때 세포가 이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세포 단위에서 보는 연구를 했습니다. 세포 단위에서 보다 보니까 좀 더 큰 단위, 인체 조직 단위에 대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박사는 이제 조지아텍으로 유학을 가서 조직공학이라는 티슈 엔지니어링이라는 연구 분야를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체 조직 모델을 외부에서 만들어서 추가로 약물 테스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세포를 키우고 처음에는 세포 단위에서 세포가 기계공학적인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봤고 박사 때는 조직 단위에서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지를 봤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저는 계속해서 기계공학자적인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져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기계공학적인 아이덴티티를 다시금 제가 가져와야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너무 바이오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졸업할 때쯤에. 그래서 박사 후 연구, 포닥을 할 때는 3D 프린팅으로 생체 내에 이식할 수 있는 생체 전자장치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조금 해서 이제까지 했던 연구들과 좀 접목시켜 보고자 해서 이제 미네소타 대학의 3D 프린팅하는 연구실에 가서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렇게 부산에서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에서 일하고 있고요. 사실 부산하면 많이 이렇게 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광안대교 생각하시는데 사실 부산대학교는 바다랑 굉장히 멀어서 바다에 사실 큰 마음 먹지 않으면 갈 일이 잘 없게 되는 곳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부산대학 기계공학부 건물이 새로 지어지기도 했고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되게 넓은 건물에서 잘 생활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새로운 연구실을 꾸려서 학생들과 함께 재미있는 연구도 하고 가끔 이렇게 회식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먹는 사진들이 많아서 이제 하나 찾아보니까 이렇게 같이 생산기술연구원을 갔던 사진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연구를 다시금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석사 때 했던 연구, 박사, 그리고 박사 후 연구 모두 다 이제 통틀어서 함께 엮어서 할 수 있는 연구들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우선 메케노바이올로지, 세포 단위에서 이제 세포가 외부 기계적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연구도 하고 조직공학, 그리고 이식 가능한 생체 전자장치 개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조직공학에서 저는 이 올가노너 칩, 인체 장기 칩이라는 거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체 장기 칩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반 장치에다가 살아있는 인간 세포를 키워서 약물 스크리닝이나 질병 연구를 하는데 쓰이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생체 우리가 이식을 할 수 있는 생체 재생, 조직을 재생한다거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유기 전자장치로 이제 뽑아내 3D 프린팅으로 만들어내서 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가노너 칩인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작은 USB 스틱만한 이런 칩에다가 저희가 MEMS 공정을 이용해서 마이크로 플루이딕 구조를 만들고 안에 이제 인간 세포를 키워서 안에서 조직과 비슷한 구조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영상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인체 장기 칩에 대한 영상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한 실험동물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모습.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상태로 허겁지겁 밥을 먹고 힘이 없어 계단도 제대로 오르지 못합니다. 이름은 메이, 7살이었습니다. 2012년 서울대 실험실에서 복제견으로 태어나 5년간 검역탐지견으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실험실로 돌아간 메이는 결국 지난 2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메이는 이제 국가 소속의 검역탐지견으로 인간을 위해서 행진을 해왔는데
서울대학교로 이렇게 이관이 되면서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에 의해서 희생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비글구조 네트워크는 정확한 메이의 사인을 가려달라며 검찰에 고발도 한 상태입니다. 메이처럼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는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 308만여 마리에 이릅니다. 그중 3분의 1가량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실험에 동원됐습니다. 그럼에도 동물 실험은 국내에서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간을 위해 동물 실험은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사실 동물 실험은 윤리적인 문제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동물과 인간이 다르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약의 부작용이나 독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물 실험을 하지만 동물 실험에서 부작용이 없었던 약이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아예 효능이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은 동물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현상들이나 아니면 약물에 대한 반응들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큰 금액과 이제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 실험을 대체하고자 하는 연구가 주목받고 있고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연구가 장기칩입니다. 사람의 장기세포를 추출해 장기의 기능과 환경을 작은 칩에 구현한 것입니다. 장기칩의 대표적인 사례인 눈칩은 눈물샘과 눈꺼풀까지 완벽하게 재현해 실제 사람의 눈처럼 외부 반응에 깜빡이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눈칩은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준에 이른 걸로 평가됩니다. 장기칩을 사용을 하게 되면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약물에 대한 반응을 좀 더 사실적으로 그리고 좀 더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현재 눈칩 외에도 골수칩, 허파칩, 신장칩, 자궁칩 등 많은 장기칩이 개발 중입니다. 장기칩뿐만 아니라 AI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연구, 세포를 이용한 장기 유사체 연구 등 세계적으로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동시에 보다 확실한 실험 결과를 위한 연구가 개발 중입니다. 과학자들은 동물 실험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대체 기술이 발전해 최소한 불필요한 동물 실험만이라도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저희 과학기술자들이 여기까지만 일단 재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에서 보셨듯이 동물과 인간의 종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약물 반응이라던가 현상들을 조금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장기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체 내 조직 내 구조, 그리고 인체 내 세포 그리고 인체 내의 그런 재료를 칩에다 넣고 그리고 이런 조직이 노출되어 있는 기계공학적, 전기적 그리고 화학적인 그런 자극들을 또 안에서 모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공정 또는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이런 장치를 만들고요. 그래서 약물 개발, 질병 연구 그리고 조직 기능 테스트 이런 데 연구를 이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눈칩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영상에서 저는 이제 뇌혈관 장벽을 모사하는 그런 연구를 해서 뇌 속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연구도 했고 노화 관련된 연구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맥경화 관련된 연구 그리고 현재는 망막 혈관 장벽치 그래서 눈 속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그런 연구와 그리고 파킨슨병 치료에 쓰이는 이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라는 뇌신부 자극술을 모사하는 그런 칩까지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연구인데 또 제가 이제 박사후 연구 때는 좀 다른 주제를 연구를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체 전자장치를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그런 연구를 했었는데 우선 3D 프린팅으로 처음에는 이제 OLED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이크로 공정 과정 굉장히 비싼 장비를 이용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런 OLED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는 3D 프린터 하나만으로 이렇게 OLED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8x8 OLED 어레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8x8, 8x8 어레이가 하나씩 저희가 조절을 할 수도 있고 패터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OLED만 개발하고 이제 생체에 응용을 하진 않았지만 바이오 연구에도 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영상이 길어서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3D 프린팅으로 또 광다이오드를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제 광다이오드, 저희 3D 프린팅을 이용하면 또 장점이 곡면에 바로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구 모양의 표면에 이렇게 바로 레이어 바이 레이어 깔아서 이게 다 오르가닉한 전자 재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생체 내에도 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장비를 기반으로 사실 저희가 이때는 광다이오드를 3D 프린팅을 했지만 이것을 어디에 응용을 할 수 있냐면 인공 망막을 만드는 데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망막 속의 이 광수용체 세포들이 하는 역할이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줘서 저희가 이제 어떤 빛을 봐서 시각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 신경세포를 자극할 수 있는 전기 자극을 생성하는 거거든요. 이 망막의 광수용체가 망가지면 저희가 시각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망막의 광수용체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중에 하나가 생각을 해봤을 때 광다이오드였습니다. 왜냐면 광다이오드, 포토다이오드가 하는 역할이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미 개발된 그런 장치들이 있고 심지어 FDA 승인까지 받았지만 이런 장치들은 이렇게 VPU를 가지고 다니고 또 카메라가 달린 이 안경을 쓰고 다녀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장치들을 빼고 눈 속에 바로 저희가 오르가닉한 포토 디텍터를 이식을 해서 시각을 되찾아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제가 부산대에서 또 하고 있는 연구들을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모든 연구들을 통틀어서 장기칩도 만들고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만드는데 이식을 우리 몸속에 장치를 이식할 때도 이 이식한 장치가 실제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그리고 제대로 기능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먼저 동물 모델을 이용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동물이랑 인간은 차이가 있고 또 윤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저는 인간 장기칩을 만들어서 수행을 한 다음에 실제 인체 내까지 이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연구고요. 그래서 연구 소개는 이렇게 간략하게 좀 넘어가고요. 제가 공동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드리고자 이렇게 질문 하나씩 정리해왔습니다. 먼저 제가 진로를 어떻게 구체화하게 됐는지 결정적인 시기가 언제였는지는 아까 사실은 거의 초반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바이오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근데 공부는 역학이나 공학 쪽에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기계공학과에 진학을 해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조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대학 가기 위해서 어떤 스펙이 얼마나 필요한지, 스펙 외에 준비 필요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지. 스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이미 다 뛰어나신, 카이스트에서 이미 다 열심히 다 공부하고 계시고 뛰어나신 상황일 테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이 학계로 나가시고 싶다면 연구를 열심히 해서 당연히 연구 실적을 내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만의 그 연구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 때 진행했던 연구랑 조금 다른 분야로 포닥을 갔던 것도 그 이유거든요. 박사 때 했던 연구와 비슷한 거를 제가 포닥으로 하게 되면 박사 때 지도 교수님의 그 연구 분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어떤 분야를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접목을 시켜서 나만의 그 연구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대학원 때 이제 계속해서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다른 교수님들과 학교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보통 어떤 연구들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접목시켜서 나는 어떤 새로운 걸 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연구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과 확실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펙의 준비 필요사항은 또 이제 내가 했던 연구와 하고자 하는 연구를 조금 더 매력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스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 제가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발표를 할 때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얼마나 멋있게 발표를 하는지 그런 기술도 이제 나중에 만약에 대학을 가실 때는 면접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 졸업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꼈던 경험은 저는 사실은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졸업하고 나서 박사 과정으로 미국에 갔을 때도 일단 카이스트 졸업생이라고 하면 외국인 친구들도 다 알거든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제가 한국에서 왔는데 카이스트에서 왔다고 하면은 바로 카이스트가 어떤 학교고 이제 내가 카이스트에서 왔으면 잘하겠구나라는 걸 알아줄 때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학교에 가든 카이스트 동문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박사 갔을 때도 있었고, 또 지금 부산대학교에도 카이스트 출신 교수님들 그 동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이제 졸업생이신 선배님들이 다 되게 각자의 자리에서 엄청 활약을 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공학과에서 배운 지식들이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는 우선 당연히 저는 이제 계속 기계공학과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박사 때 연구를 할 때도 그리고 포닥 때 연구를 할 때도 항상 도움이 됐고요. 우선 일단 제가 연구를 한 분야가 굉장히 바이오 연구라고 보이시겠지만 이 뭐 장비를 개발하고 만드는데 그 디자인하고 설계하는데 기계공학적인 기본 지식들이 항상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도움이 됐고 그 외에도 뭐 나중에 만약에 유학을 가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박사 후 자격 시험을 볼 때도 기계공학과에서 배운 기초 지식으로 항상 시험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학부 때 열심히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게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로 나중에 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도 학교로 갔을 때 저는 사실 바이오 연구를 하지만 제가 학교에서 바이오 수업을 가르치진 않거든요. 제가 기계공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동력학과 기계진동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 때 기계공학과에서 이런 수업들을 열심히 듣지 않았다면 저도 가르치기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때 배웠던 지식들을 잘 이렇게 끌어내서 사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학생들의 기계공학이 전통적이고 취업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질문은 제가 실제로 부산대학교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일단 저는 처음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놀랐던 게 저가 기계공학과일 때는 이런 저희가 걱정을 따로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요즘 AI 쪽이라던가 이런 분야가 워낙 잘 나아가다 보니까 다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기계공학이 전통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때 좀 유행을 하는 분야들은 항상 바뀌거든요. 근데 기계공학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전통적이고 항상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걱정을 그래도 항상 안정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추가로 기계공학이라는 분야는 많은 분야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분야라서 예를 들면 저도 바이오 연구를 했고 앞서 다른 선배님들도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계공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여러분이 선택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식들을 활용해서 좀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배들이 가졌으면 하고 추천하는 목표와 마음가짐, 중요 가치는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어렵더라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를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공부를 할 때도 뭐 연구를 할 때도 중간중간에 힘든 순간이 올 수밖에 없는데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뭐가 재밌는지를 계속 되새기면, 좀 힘든 순간에도 그 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이제 한번 찾고 나면은, 오히려 그 알맹이를 잡고,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조금 더, 이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뒤에도 아마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 그리고 하고자 하는 거를 좀 확실히 찾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삶에 대한 조언이라 하면, 일단, 계속 이제 연구 얘기 계속 많이 했잖아요. 공부 얘기도 하고, 다 앞서도 얘기도 했지만, 저는 일단, 아까 제가 하고 싶은 거, 재밌는 거 말씀을 또 드렸지만, 좀 더 즐겁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겠지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부 때 제가 08학번 때
그 여자 북과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기계공학과에 대한 기억이 아주 좋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번 이렇게 학교에 와도 이 건물만 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제가 너무 즐거웠던 기억들이 많아서. 그래서, 사실은 학부생일 때는 뭐 수업 따라가랴, 뭐 이런저런 심호제, 상시고 과제하랴, 너무 여유도 없게 느껴지고 힘들고 그런데 학과 생활을 좀 즐겁게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과 함께하는 과제가 되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숙제가 되고 친구들과 함께 듣는 수업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연구할 때도 연구실에서 조금 더 즐거움을 찾고자 노력을 하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그런 시간들을 지나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던 적은 없는지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었는데 항상 사실은 제가 뭐 처음부터 저는 불로장 생략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엄청 오랫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지만 확신 없었던 적도 항상 있었어요. 특히 저는 그러니까 뭐 스토리에서도 기승전결이 있듯이 석사 때도 이제 졸업하기 직전, 박사 때도 졸업하기 직전, 그리고 박사후 과정 때도 마치기 직전 그 순간에 항상 그 확신이 없었던 순간들이 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너무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극복했던 방법은 제가 정말 하고자 하는 거, 하고 싶은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그 연구에 대한 애정과 그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라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아까 다른 선배님들이 또 되게 워라밸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작년에는 제가 교수 임용되고 한 달, 두 달 됐을 때 여기 그 커리어 위크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희미한 답변들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1년이 조금 지나서 아직까지 그래도 1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물론 바쁘긴 하지만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내가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좀 보낼 수 있고 적당히 워라밸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년 대비는 제가 아직은 한참 남아서 사실은 정년 대비에 대한 생각을 크게 아직 딱히는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질문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딱히 사실 저는 항상 이렇게 그 순간순간을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편이어서 다시 하고 싶은 선택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굳이 뭐 하나를 고르자면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금 더 학부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성적을 잘 받으면은 더 좋았을까?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내가 지금도 이제 수업을 가르칠 때 조금 더 이렇게 수월하게 수업 준비를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기계공학과에서 보낸 시간들이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래서 기계과에서 보냈던 시간들 사진을 제가 막 찾아봤거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이 사실 생각해보면 10년도 지난 과거 사진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과거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맞나 해서 되게 작게 흐리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계공학과에서 제가 있으면서 저희는 이렇게 저희 학번끼리 MT도 자주 갔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레 마음 맞는 친구들이 생겨서 뭐 과제 같은 걸 할 때도 훨씬 더 즐겁게 할 수 있었고요. 또 체육대회도 이제 학과에서 주최해 주셨고 저희끼리도 저희 학번 단체 티도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끼리 단합을 다지기도 했고 그리고 축제에도 이렇게 참석을 해서 이런 여러 게임에 저희가 함께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학생들끼리 모여서 딸기 파티도 하고 짜장면도 먹고 그리고 저희 갑천 앞에 나가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즐겁게 만약 놀던 친구들이 사실 지금은 다 각자 자리에서 굉장히 멋있게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저처럼 학교에 이제 교수로서 이렇게 교수가 되신 분들도 있고 회사에서 열심히
높은 자리에서 계신 분들도 있고, 연구소에서 계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저희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서로 잘 지내고 있고,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면서 힘드시더라도, 저는 또 주변에 있는 그런 동료들과 함께 좀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짧게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바베큐 파티도 있고 하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는 또 바베큐 거기 자리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편하게 해주셔도 되고요. 제 연구실 홈페이지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 번씩 어떤 연구를 하는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